안녕하세요. 자, 우리 문제풀이 마지막 63페이지입니다. 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자, 이거 제가 지난번에 프린트를 한번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프린트 할 게 없어요. 여기 그 문제풀이 요약에 아주 그 핵심만 다 해놔가지고 요 문제풀이에 나와 있는 책, 거기 있는 그 개념체계 일반, 그거 중요한 것만 제가 밑줄 쳐 드릴 테니까 그것만 꼭 외워주시면 돼요. 외워주시면. 자, 외울 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우기 어려운 것은 한 3번 정도 정독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념체계. 이거 뭐 별거는 아닌데 우리 이 개정이 돼가지고 조금 복잡하게 느끼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그렇게 복잡한 거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항만 꼭 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63쪽에 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과 이를 위한 개념을 서술한다. 이렇게 나왔죠. 자, 2번 개념체계의 목적,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우선 이해관계자가 누구냐? 우리 이제 일반적인 재무보고는 자,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기업 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요게 그 재무보고의 목적이잖아요. 이때 이제 누구를 위한 보고랴? 자, 첫 번째 회계기준위원회. 회계기준위원회는 자, 국제회계 기준을 제정하는 기구가 되겠죠. 한국회계기준원인데 이 회계기준위원회가 회계기준을 제정을 하고 또 수시로 개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 우리 이 개념체계라는 것을 만들었다. 자, 거기다 동그라미 쳐야죠. 회계기준위원회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자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이해관계자, 거기에 3개만 동그라미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아까 재정기구에서는 그 재정기구가 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 또는 개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개념체계 만들었다. 그거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재무제표 작성자는 자, 밑줄 그세요. 특정 거래나 사건에 적용할 회계기준이 없거나 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자, 우리 이제 2가지 회계처리 방법이 있다. 그 중에서 어느 거를 선택할 것이냐 허용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에 선입선출법이나 이동평균법, 또 총평균법, 후입선출법은 절대 안 되죠. 자, 그런 거를 이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재무제표 작성자가 일관된 회계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개념체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2번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3번째 모든 이해관계자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모든 이해관계자가 회계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개념체계를 만들었다. 그 목적, 그거 하나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체계의 위상. 자, 밑줄 그세요. 개념체계는 국제회계 기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거기다 밑줄 그시고. 자, 그 다음에 개념체계의 어떤 내용도 기준서에 우선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우선이에요? 기준서가 우선이지 개념체계가 우선하지 않는다. 자, 다시 한번. 개념체계의 어떠한 내용도 회계기준에 우선하지 않는다. 그 다음 3번째. 자, 이러한 개념체계는 개정이 돼요, 안 돼요? 수시로 개정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수시로 개정이 될 수 있다고, 개정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이 개념체계가 개정됐다고 해서 회계기준이 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거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64쪽. 자, 회계기준위원회의 공식 임무. 자, 먼저 회계기준위원회의 공식 임무는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탁 책임 정보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효율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자, 우리 회계기준위원회가 개념체계를 만든 거고 그것이 기준위원회의 공식 임무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밑줄 그세요. 회계의 1번 회계의 투명성, 2번 수탁 책임 정보의 제공, 3번 경제적 효율성의 기여.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거는 한 번쯤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체계의 체계를 한번 보시면 자, 먼저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자, 먼저 이해관계자에게 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자,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질적 특성,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 하나는 목적 적합성이 있고, 자, 하나는 충실한 표현이, 자, 요게 이제 두 가지 질적 특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 적합성에는 자, 예측가치, 그 다음에 확인 역할, 그 다음에 중요성. 자, 요 세 가지가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이다. 자, 그래서 거기에 먼저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 자, 이때 목적 적합성에는 자, 세 가지 예측 가치와 확인 역할과 중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충실한 표현에는 자, 뭐예요? 오류가 없어야죠. 자, 무오류.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되니까 오류가 없어야 된다. 자, 첫째는 오류가 없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은, 어디에 있느냐? 자, 68페이지. 자, 68페이지에 보면은 오류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하게 서술해야죠. 완전한 서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립적인 서술. 자, 요 세 가지를 충실한 표현의 하부 속성이다. 요거 세 가지.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먼저 목적 적합성에는 예측 가치와 확인 역할과 중요성이 있는데, 자, 그거는 어디로 오시냐? 67페이지로 가시고, 자, 먼저 근본적 질적 특성의 목적 적합성. 자, 목적 적합성에는 자, 세 가지 예측할 수 있어야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목적 적합성이라는 것은 기업이 제공하는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목적 적합해야 된다. 먼저 목적 적합하다라는 거는 예측할 수 있어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전년도와 당해년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을 해줬죠. 그러면은 전년도에는 1억을 우리 회사가 벌었는데 금년에는 2억을 벌었다. 아, 그럼 내년에는 4억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그렇게 예측했는데 그 예측이 틀렸어요. 틀렸을 때 왜 이렇게 되지 하고 되돌아가서 확인할 수 있는 피드백 가치를 가지면은 그 정보는 목적 적합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의 중요성도 있고 계정의 중요성도 있는 거죠. 자, 어떤 기업은 뭐 소위 100만 원 이 정도는 돈도 아닌 기업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은 우리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보고 단위를 100만 단위로 보고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조그만 기업에서는 그걸 100만 단위로 보고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원 단위까지. 자, 이런 금액의 중요성이나 또는 계정의 중요성. 자, 요거를 판단해서 자, 중요한 정보는 빠짐없이 보고해야 되고 중요하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생략해도 좋다. 요게 이제 중요성이죠. 자, 그 다음에 충실한, 표현 충실성. 자, 6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68로 가시면 완전한 서술. 자, 그 다음에 중립적인 서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그 기업이 제공하는 재무정보는 투자자나 채권자 서로 상반이 돼요.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는 자, 채권자에겐 좀 불리할 수 있고 채권자에게 유용하면은 투자자에게 불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들 중 어느 누구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중립적인 서술로 보고하면은 그게 이제 충실한 표현이 된다. 자, 그래서 68페이지에 나와 있는 완전한 서술, 그거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립적 서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류가 없는 서술.
자,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 그거를 한 3번 정도만 좀 읽어 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앞으로 들어오시면은, 자, 67페이지에 있는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와 중요성, 그 3가지의 내용 한번 쭉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표현 충실성의 3가지, 완전한 서술과 중립적 서술, 그 다음에 오류가 없는, 무오류, 오류가 없는 서술에 대해서 한 3번 정도 읽어서, 요게 요런 소리구나, 이거는 요런 소리구나 하고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우리는 근본적인 질적 특성이라고 했고, 자, 이러한 근본적인 질적 특성을 도와주기 위한 보강적인 질적 특성이 4가지가 있죠. 자, 보강적인 질적 특성. 그래서 보강적 질적 특성에는 비교 가능성. 자, 그 다음에 검증 가능해야죠. 검증 가능성. 자, 그 다음에 적시성. 자, 그 다음에는 이해 가능성. 자, 요 4가지. 자, 항상 비검, 적, 이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고, 자, 비교 가능성. 자, 이 비교 가능성은 이 기업이 제공하는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비교 가능성에는 기간별 비교도 가능해야 되죠. 전년도, 당해연도. 자, 기간별 비교가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기업 간 비교도 가능해야죠. 기업 간 비교 가능해야 된다. 자, 우리 기업과 동일한 업종을 하고 있는 다른 기업과도 비교할 수 있을 때, 자, 우리는 유용한 정보가 되는 거고, 자, 요 유용한 근본적인 질적 특성을 도와주는 요런 그 보강적인 질적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증 가능성. 검증 가능성은, 자, 능력 있는 이 회계 감사인이죠. 각각 다른 각도에서 출발을 했어도 그 결과가 유사하게 나온다면 그 기업의 재무제표는 제대로 작성이 된 거다. 그게 바로 검증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자, 기업이 제공하는 회계 정보는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하기 위해서는 제때제때 보고가 돼야죠. 그래서 적시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일반적인 상장 기업들은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보고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자, 주석 같은 거를 통해서 최대한 정보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보고를 해주자. 이게 보강적 질적 특성의 4가지 특성이죠. 자, 어디로 가세요? 68페이지에 먼저 비교 가능성. 자, 그 다음에 69페이지로 넘어가서 검증 가능성, 그 다음에 적시성, 그 다음에 이해 가능성. 자, 그거 요것만 먼저 다 외워주시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에는 요 정도 안에서 대부분 다 출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69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자, 이러한 유용한 재무 보고를 위한 원가 제약이다. 이랬죠? 자, 이때의 원가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자, 아무리 좋은 회계 정보라고 하더라도 요 정보를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자, 이 정보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익보다는 적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효익이 더 커야지 비용이 더 커서는 안 된다. 자, 그 얘기가 바로, 자, 69페이지에 원가의 제약이다. 자, 원가 제약은 효익이 비용보다 커야 된다라는, 자, 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70페이지에 보면은, 뭐, 이건 다 배운 내용이죠. 자, 재무제표의 보고, 자, 재무제표와 보고기업. 먼저, 재무제표의 목적. 자, 밑줄 긋까요? 자, 보고기업에 유입될 미래 순현금 흐름에 대한 전망과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 경영진의 수탁 책임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보고기업의 자산이나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한 재무 정보를, 자,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 요게 바로 재무제표가 되는 거죠. 자, 기업의 경제적인 내용을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이러한 보고하는 수단을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재무제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준서에서 말하는 재무제표에는 자, 먼저 재무상태표가 있죠.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가 있고,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그 다음에는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주석.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예요? 지금 기준서에서 말하는 재무제표예요. 그런데 우리 개념체계에서 재무제표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자, 재무상태표하고요. 재무상태표하고 포괄손익계산서하고 그 다음에 그 밖의 재무제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밖의 재무제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자, 거기 보시면 개념체계에서 얘기하는 재무제표에는 자, 우선 재무상태표하고 자, 이 손익계산서를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재무성과표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재무성과표. 얘는 그대로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얘들 요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를 그 밖의 재무제표. 그리고 주석은 똑같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개념체계에서 자, 개념체계의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거. 그럴 때는 요거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런 말이 안 나오거나 기준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무제표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5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개념체계의 재무제표인지 아니면은 기준서에 또는 아무 말이 없이 그냥 우리나라의 재무제표는 이렇게 나올 때 이때는 이렇게 5개가 됩니다. 그것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자, 회계공준이라고 그래요. 4번. 자, 회계공준. 요거는 계속 기업의 가정이다. 자, 회계공준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의 기본적인 가정이에요. 자, 회계공준은 회계의 기본적인 가정. 자, 기본적인 가정이고 그 기본적 가정에는 계속 기업의 가정. 요것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꼭 좀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 계속 기업의 가정에서 파생되는 개념이 역사원가로 보고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속된다는 가정이 아니다. 청산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은 자산이나 부채 요거를 역사원가로 보고하면 안 되죠. 현행원가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한 옛날의 취득원가로 그대로 보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현재의 원가를 보고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뭐 건물이나 토지 이거는 취득하는 원가로 장부에 계속 기록하죠. 그 이유는 우리 기업은 계속되니까 언젠가는 청산할 때 그때 제대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계속 기업의 가정하에서 이 회계 처리를 하는데 그게 이제 기간별 보고의 개념 또 감가상각의 정당성 이런 것들이 이 계속기업의 가정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기업의 가정에서 파생되는 개념은 역사원가와 그 다음에 감가상각, 그 다음에 이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 자산과 부채는 유동자산, 유동부채, 또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 이렇게 배열하는 것도 계속기업의 가정에서 파생된 거다. 이렇게 이 정도만 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1페이지. 자,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여기 조금 바뀌었어요. 자산. 옛날에는 자산을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특정 경제실체가 지배하고 있고 통제 가능한 미래의 경제적 효익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새로 개정된 개념체계에서는 자, 현재의 수익이다. 현재의 효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특정 경제실체가 지배하고 있고 통제 가능한 오늘 현재의 효익, 미래의 효익이 아니다. 거기 밑줄 그으세요. 자, 71페이지 자산. 자산이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효익을 말한다.
자, 따라서 경제적 자원이고 경제적 자원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가진 권리다. 이렇게 조금 이제 내용이 바뀐 거죠.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자, 옛날의 개념 체계에서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 그런데 지금 개정된 거에는 현재의 이 효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 자, 부채도 역시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 의무다. 현재의 의무, 미래의 의무 아니에요. 현재 의무가 부채다. 그거 두 개만 좀 바꿔주시면 돼요. 딴 거는 옛날하고 똑같죠. 자본은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자녀 지분을 말하고, 그 다음에 수익. 자, 수익은 자본의 증가를 가져다 주는 거죠. 단 지분 참여자에 대한 자본의 증가는 빼고, 그래서 자본이 증가되려면 자산이 증가되거나 부채가 감소되면은 자본이 늘어나겠죠. 그게 수익이고, 그 다음에 비용은 자본의 감소를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럼 자본의 감소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자산이 감소되거나 부채가 증가되는 거죠. 단 그 지분 출연자, 그러니까 주주와의 거래에서 자본이 줄어드는 거, 이거는 제외한다. 뭐 이거는 옛날 거하고 똑같으니까 자산하고 부채에만 밑줄 그어서 자,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인식,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인식이라고 하고, 자, 제거는 목적이 다했으니까 없애버리는 것을 제거라고 한다.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71페이지 하단에 정의를 충족했다고 해서 자, 모두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 자, 순서가 있죠. 자, 우선 정의에 충족하느냐, 그 다음에는 목적 적합하냐, 그 다음에는 표현을 충실하게 하고 있느냐, 그 순서대로 그대로 인식을 해줘라, 이 소리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정의에는 부합이 됐어요. 정의에는 부합이 되는데 뒤에 조건이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장부에 기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넘어가시고, 뭐 다른 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 제거. 제거는 재무제표에 기록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우리가 제거라고 한다. 자, 자산의 제거는 기업이 인식한 자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통제를 상실했다. 그럼 결국 자산을 처분했다, 이 소리죠. 그러면 제거해야 되겠죠. 뭐 부채, 이건 뭐 읽어요? 갚았어요. 갚았으면은 이제 더 이상 의무가 없으니까 제거해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뭐 정상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73페이지에 자, 측정 기준인데 유익가치로 볼 때는 역사원가하고 현행원가. 그러니까 역사원가는 과거에 산 가격이고, 자, 현행원가는 지금 그 옛날에 산 자산을 지금 새로이 구입한다면 얼마를 줘야 되느냐. 그게 바로 현행원가죠. 자, 그 다음에 유출가치로서는 공정가치하고 사용가치나 이행가치 이런 게 있는데, 공정가치는 지금 그 자산을 내다 팔으면 얼마에 받을 수 있느냐,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느냐, 이 소리죠. 그러니까 이 공정가액이라는 것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합의에 의한 금액, 이게 이제 공정가치가 되고, 일반적으로는 시가를 말하죠. 자, 마지막 사용가치와 이행가치. 자, 사용가치는 기업 특유의 가치예요. 그래서 기업이 이 자산을 계속 사용한다면 자, 받을 수 있는 금액.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사용가치라고 하는 거죠. 자, 이행가치는 지금 얘를 갚는다면 얼마를 줘야 될 것이냐. 그래서 유출의 개념에서 요 두 가지가 있고, 유입의 개념에서 두 가지가 있다. 자, 유입의 개념에는 두 가지가 뭐였어요? 역사원가하고 현행원가. 요거 두 가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출의 개념에서는 공정가치, 그 다음에 이제 사용가치나 이행가치, 그거가 유출의 개념의 평가 개념이 된다. 자, 그렇게만 이해하시면은, 자, 다른 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거 없습니다. 자, 쭉 넘겨주시고, 자, 딴 건 다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자, 어디로 갑니까? 자, 한번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죠. 78페이지. 자, 1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자, 1번 개념체계는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과 개념을 서술한다. 오케이? 자, 개념체계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회계 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죠.
자, 세 번째, 개념체계는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일관된 개념에 기반하여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아까 처음에 배웠던 그 세 가지의 내용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4번. 개념체계는 특정 거래나 다른 사건에 적용할 회계기준이 없거나 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재무지표 작성자가 일관된 회계 원칙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 개념체계를 만든 것이다.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번. 개념체계의 어떠한 내용은 회계기준이나 요구사항에 우선하며 바로 틀렸죠? 자, 개념체계의 어떤 내용도 자, 기준, 회계기준에 우선하지 못한다. 그리고 개념체계가 개정되었다 해서 회계기준이 자동적으로 개정되는 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디예요? 그게 자, 앞으로 쭉 넘어오셔서 우리 63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 개념체계 일반, 의의, 목적, 그 다음에 개념체계의 위상 요 세 가지만 뭐 몇 번 읽으셨으면은 간단하게 답을 맞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체계는 내가 몇 번 정도 정독을 했느냐 요게 포인트예요. 자, 2번 78페이지에 2번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과 유형성,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의 대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에 채권자인 주요 이용자가 된다. 오케이. 자, 2번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 변동에 대한 정보와 경제적 자원 사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3번 보고기업의 경영진도 해당 보고기업의 재무정보에 관심이 있다. 따라서 경영진 또한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 의존한다. 이게 개정된 사항이에요. 옛날에는 경영진도 자, 외부정보 이용자 이렇게 봤어요. 근데 지금 개정된 개념체계에서는 자, 이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누구예요? 투자자나 대여자, 채권자, 투자자나 채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해요. 경영진은 그 일반 목적 재무 보고가 아니더라도 기업의 내부에서 얼마든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 경영진은 우리 재무제표의 주된 이용자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개정이 된 거죠. 자, 그거 3번. 자, X. 자, 보고기업의 경영진은 자, 뭐라고요? 이 우리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아닌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하고 5번은 쭉 읽어주시고 자, 3번 일반 목적 재무보고 주요 이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주요 이용자, 투자자, 채권자, 그 밖의 정보 이용자죠. 자, 거기에는 현재적도 중요하지만은 잠재적인 이해관계자도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투자하거나 현재 돈을 빌려준 사람도 정보 이용자지만 아직은 빌려주지 않았고 아직은 투자하지 않은 잠재적인 이해관계자도 정보 이용자에 포함이 된다.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경영진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이 주요 이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4번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목적 재무보고에서의 유형성과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1번 재무보고서는 정확한 서술보다는 상당 부분 추정이나 판단 및 모형에 근거한다. 개념체계는 그 추정과 판단, 모형에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립을 해주는 거죠. 좋은 말이 있으면 다 맞는 거예요, 이거는. 자, 2번 경영자는 일반 목적 재무보고 주요 이용자 아니다. 이제 확실하게 잡았죠. 자, 그 다음에 3번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나 대여자, 기타 채권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그 모든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재무적인 정보만 보고가 되지 자, 비재무적인 정보는 보고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그래서 X. 자, 각 주요 이용자들의 정보 수요와 욕구는 다르고 상충되기도 하지만 기준을 제정하는 기관은 재무보고 기준을 제정할 때 주요 이용자 최대 다수의 수요를 충족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오케이?
자,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는 보고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안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나 대여자, 기타 채권자가 보고 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데 이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에서는 3번만 틀렸습니다. 자, 5번. 자,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게 작년에 시험 문제인데 제가 아까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다 기억하고 있으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맞힐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1번. 근본적인 질적 특성에는 목적 적합성, 표현 충실성이 있다. 오케이. 자, 완벽한 표현 충실을 위해서는 완전한 서술, 중립적 서술, 무오류가 세 가지였죠. 자, 세 번째,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 자, 네 가지 기억하세요. 비검적이,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그게 네 가지가 보강적인 질적 특성이죠. 자, 여기 뭐라고 그랬나요? 비검, 자, 중요성은 아까 근본적 질적 특성 중에서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이었죠. 그러니까 비검적이 그거 네 가지만 외웠으면은 간단하게 주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일관성은 비교 가능성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는다. 맞죠? 자, 일관되게 작성한다. 이 얘기는 자, 비교 가능성하고 관계는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동일하지 않죠.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기관별 보고가 있고 기업 간 보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거는 똑같은 내용은 아니다. 자, 목적 적합한 재무 정보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러니까 목적 적합한 정보란 정보 이용자가 그 기업이 제공하는 재무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한 경우와 이용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했을 때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을 때 그 정보가 목적 적합한 정보라고 하는 것이다. 자, 3번이 틀렸습니다. 자, 6번.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1번. 정보 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쭉 나오면은 아, 이거 비교 가능성, 이게 얼른 생각이 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자, 충실하게 표현했는지를 정보 이용자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검증 가능성이죠. 자, 그래서 가는 비교 가능성이고 나는 검증 가능성에 대한 설명. 넘어갑니다. 자, 7번.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서 목적 적합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재무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일 필요는 없다. 그렇게 기억하시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네요. 예측치여야 한다? 아니에요. 예측치일 필요가 없다. 자, 2번.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날 수 있어야 되죠. 자, 3번. 자,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대요. 그러면 그건 확인 역할이죠. 4번.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 기업의 재무정보에 근거한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중요한 정보죠. 자, 재무정보의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죠. 당연하죠. 내가 먼저 예측을 합니다. 그럼 그 예측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7번에서는 1번이 틀렸다. 자, 8번.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검증 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표현 충실이라는 데 대해서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그게 검증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자, 재무정보에 예측가치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의사결정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죠. 자, 완벽하고 충실한 표현을 위해서 서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하게 서술해야 되고 중립적으로 서술해야 되고 오류가 없도록 기록을 해야 되죠. 자, 4번. 이해 가능성은 정보 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처럼 정보 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질적 특성은 비교 가능성이죠. 비교 가능성이고,
자, 이해 가능성은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자, 명확하고 간결하게 자, 분류하고 특징 지으며 표시하는 질적 특성. 요거를 우리는 이해 가능성. 그래서 아까 이제 네 가지의 그 비검적이 그거에 따라 있는 내용을 몇 번만 읽어 주시면은 이런 문제 그냥 죽는 문제가 돼요. 자, 5번 적시성. 자, 정보를 제때 이용하게 하는 속성. 넘어갑니다. 9번. 자,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정보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정 지어져 표시된 정보, 이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죠. 자, 어떤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나 확인가치 또는 이 둘을 모두를 갖는다면 그 재무정보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나타내게 할 수가 있죠. 3번 검증 가능성은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를 정보 이용자가 확인하고 도움을 주는 근본적 아니죠. 자, 이거는 보강적인 질적 특성이죠. 자, 근본적인 질적 특성. 자, 목적 적합성, 그다음에 충실한 표현. 자, 목적 적합성에는 자, 예측가치, 확인 역할, 그다음에 중요성. 그다음에 이제 충실한 표현의 하부 속소는 완전한 소설, 중립적 소설, 오류가 없어야 한다. 이거 완전하게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강적 질적 특성은 비검적이, 요 네 가지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적시성은 정보 이용자가 제때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 어떤 정보가 누락이나 잘못 기록해서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이 내용이 바뀌어요. 그럼 그 정보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다 옳은 얘기입니다. 자, 10번.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1번.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 자, 중요성은 정보가 누락됐을 때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 비교 가능성은 정보 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 자, 검증 가능성.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인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를 정보 이용자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오케이? 자, 충실한 표현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랬죠.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정독해서 읽어주시면은 이런 그 말장난은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11번.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다. 1번. 목적 적합성, 충실한 표현은 근본적인 질적 특성이죠. 1번 틀렸고. 자,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하여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을 한대요. 그러면은 자, 비교 가능성은 감소하겠죠. 당연히 2번이 정답. 자, 3번.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정보 그 자체가 예측치여야 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예측치여야가 아니라 예측치일 필요는 없다. 자, 재무정보의 제공자와는 달리 이용자의 경우에는 제공된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원가가 발생하죠. 그렇죠? 자, 우리 기업은 재무정보를 작성하는데 원가가 들어가요. 근데 정보 이용자는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뭐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원가가 들어가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 여러 가지 책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저도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죠. 그럼 여러분들도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사전에 예습이나 복습을 하겠죠. 자, 이런 게 원가잖아요. 그래서 자, 이용자나 또는 그 제공자 모두에게 자, 이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재무정보가 과거의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면은 확인 가치를 갖는 거죠. 예측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2번만 틀렸다. 자, 12번. 주식회사 대한은 재무상태표상 건물을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회계 기준의 도입에 따라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재평가한다. 자, 우리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또 투자부동산에 대해서는 재평가 모형이나 공정가치 모형으로 재평가하는 거죠. 자,
이 어떠한 그 개념 때문에 그래요? 의사결정의 목적 적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답은 목적 적합성 때문에 재평가가 된다. 자, 넘어갑니다. 84. 자,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거 뭐 1, 2, 3, 4 요거는 다 읽어보시면은 같은 내용이에요. 쭉 읽어보시고. 자, 5번 비교 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충실한 표현이라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비교 가능성이 아니라 검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한 번 해서는 절대 안 되죠. 여러 번 읽어주고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했을 때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14번. 자, 질적 특성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 2, 3, 5, 5번은 쭉 읽어주시고 4번 검증 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충실한 표현이라는데 자 완전히 일치한다 아니죠. 완전하게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완전하게 일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땡. 자 15번 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규정된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자, 이것도 1, 2, 3, 4는 읽어주시고 5번, 적시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정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모든 내용이 확인되기 전에 보고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회계정보의 다른 질적 특성에 비하여 목적 적합성이 크게 훼손할 수 있다. 아니죠. 신뢰성이 떨어지겠지. 자, 목적은 적합하지만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자, 목적 적합성은 커집니다. 그리고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 자, 16번. 기기장치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는 회계 처리를 정당화하는 개념. 이거 우리 하나밖에 없죠. 계속기업의 공준. 자, 계속기업의 공준 때문에 감가상각이 정당화가 되는 것이다. 자, 17번. 재무제표와 보고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 2, 4, 5 다 옳습니다. 자, 계속해서 옳은 대로 읽어주시고 틀린 것만. 왜 틀렸을까? 3번. 보고기업은 반드시 법적 실체일 필요는 없잖아요. 법적인 실체만이 아니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을 체크. 자, 18번. 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 중 재무제표와 보고기업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 2, 4, 5는 자꾸 읽어주세요. 여기서 제가 이걸 안 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건 정당한 거니까 올바른 대로 자꾸 읽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틀린 내용이 어디가 틀렸는가 그거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3번. 보고기업이 지배종속관계로 모두 연결되어 있지 않은 둘 이상의 실체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 그 보고기업의 재무제표를 결합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밑줄 읽으세요. 보고기업이 지배종속관계로 모두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자, 이게 지배종속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결합재무제표예요. 그런데 자, 이게 이제 연결되지 않았다. 그게 바로 잡는 얘기겠죠? 지배 종속 관계로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연결 재무제표가 되는 거고, 그게 지배 종속 관계로 이 구성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결합 재무제표라고 부른다. 그래서 자, 3번이 잘못된 내용이죠. 자, 체크하세요. 보고기업이 지배 종속 관계로 모두 연결되어 있으면 연결 재무제표,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는 결합 재무제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 2, 4, 5. 요거는 자꾸 읽어주시고. 자, 3번. 일반적으로 이건 너무 쉬웠죠?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거죠. 아무리 무상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자, 우리는 무상으로 자산을 받아요. 그럼 차변의 건물, 대변에는 자산 수중이 기록하는 거죠. 자, 20번.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3번 볼까요? 경제적 자원의 이전 가능성이 낮으면 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 아니에요.
자, 경제적 자원의 이전 가능성이 낮더라도 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3번이 자, 틀렸다. 자, 21번. 자, 재무제표의 요소와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 2, 3, 4는 다 맞는 내용이니까 자꾸 읽어주시고. 자, 5번. 자산과 부채의 변동을 인식할 때 대응이 나타나는 경우 원가와 수익의 대응은 개념체계상 목적 아니죠. 이것도. 자, 원가와 수익의 대응. 자, 이거는 뭐예요? 목적, 재무지표의 목적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자, 22번. 개념체계의 인식과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재무제표의 요소의 3번입니다.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이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나 유출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인식될 수 없다. 자,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나 유출 가능성이 낮더라도 우리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할 수 있다면 더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충당 부채라든지 또는 우발 부채의 개념, 그 다음에 우발 자산에 대한 개념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자, 그 내용이 3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3번. 유입 가치를 반영하는 측정 기준. 자, 우리 아까 유입과 유출 두 개가 있었죠. 유입에는 역사원가하고 공정가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출의 개념에는 다시 현행원가죠. 조금 아까 잘못 얘기했어요. 자, 우리 유입의 개념. 자, 유입의 개념에는 역사원가하고 그 다음에 현행원가가 있고, 현행원가. 그 다음에 유출의 개념에는 공정가액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내다 팔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공정가치. 그 다음에 이제 사용가치나 이행가치. 자, 요게 유출의 개념이고, 자, 요게 유입의 개념이 되는 거다. 자, 따라서 유입의 가치를 반영하는 측정 기준은 역사원가하고 현행원가. 꼭 외워두시면 돼요. 자, 24번.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 기준 중 어느 것이냐. 자, 측정 1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게 될 가격. 자, 공정가치에 대한 이야기죠. 자, 당사자 간에 합의된 가격을 공정가치. 자,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 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1, 2, 3, 5는 맞았고요. 4번. 사용가치와 이행가치. 자, 이거는 기업 특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사용가치와 이행가치. 자, 얘는 시장 참여자의 가정이 아니라 기업 특유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내용이다. 자, 26번은 전혀 쳐다보지 마세요. 자본 유지 개념, 요거는 절대로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성질일 것은 아니다.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그냥 잘 찍으시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몇 시간 동안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27번 보수주의. 보수주의는 뭐야? 이익을 적게. 자, 이익을 적게 또는 늦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 1번 물가가 상승할 때 후입선출법보다 선입선출법을 사용한다. 우리 물가가 상승할 때 이익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선이총후잖아요. 선이총후. 그러면은 선입선출법이 이익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걸로 가야죠. 얘는 국제기준이 인정하지 않은 거니까 선입선출법 대신 이동평균법이나 총평균법을 적용해야죠. 자, 근데 여기서는 선입을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은 정액법이 있죠. 자, 정액법은 이렇게 매익이 똑같은 거고, 가속상각은 처음에는 많이 하고 갈수록 적어지는 게 가속상각이죠. 그래서 가속상각에는 정률법이나 연수학계법, 정률법, 또 연수학계법, 이중체감법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초기에 자, 이익이 적게 나오려면은 정액법보다는 가속상각법을 적용해야 비용이 커지면 이익이 적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2번 자, 정액법을 사용한다. 틀렸죠. 자, 3번 사찰임 발행 차금 상각 시에 자, 유효이자율법보다는 정액법을 사용하는 게 보수주의죠.
자, 우리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생각할 때, 자, 처음에는 할인 발행 차금이 적잖아요. 이게 반대의 개념이죠. 자, 우리 정액법은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할증 발행 차금은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자, 우리 한번 보세요. 할인 발행했을 때 장부가액은 매년 증가되죠. 이자 비용도 매년 증가가 되잖아요. 갈수록 점점 커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자, 우리 이렇게 기억하세요. 감가상각은 정액법보다는 가속상각이죠. 그리고 이 사채의 경우에는 자, 이 뭐예요? 정액법이 더 보수주의다. 정액법이 더 보수주의다. 뭐예요? 유효이자율법보다는 정액법이 더 처음에 비용을 많이 잡으니까 보수주의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4번 유형자산에 대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보다는 자본적 지출로 아니죠? 자본적 지출로 하면은 자산이 커지고 자산이 커지면은 이익이 커지는 거죠. 자, 공사 완성 기준보다는 진행 기준을 안 되죠? 완성 기준을 적용해야 보수주의다. 그래서 보수주의는 좌우지간에 이익을 적게 또는 이익을 늦게 나타내는 방법. 자, 이렇게 해서 자, 개념 체계는 이 정도만 좀 여러 번 읽어주시면은 수월하게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니잖아요. 한 2문제 정도 나올 건데 지금 외운 정도에서 충분히 선택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서 우리 문제풀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격이 안 해주면은 좀 찝찝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드리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여러분들이 전원 합격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수업을 했으니까 좀 다소 지루했다 하더라도 모르는 문제만 골라서 들었으면은 지루할 게 없었죠, 사실은. 근데 다 몰랐다 그러면 좀 지루했겠죠. 자, 하여튼 고생들 많으셨고 하여튼 이번 시험에 전원 합격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